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새, 윤동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희 전문을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오늘 그의 그 죽음을 알려야 되는 이런 슬픈 순간입니다. 예,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은 일생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28년. 하지만 예, 그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 그라고 하는 하나의 신비로운 시인,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지요. 예, 그렇게 남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순결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윤동주의 그 불운한, 너무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더욱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있겠죠. 윤동주 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감사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 북콘서트는, 나름 성황리에 끝이 났고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조합원 세숲 길정아님, 아들 하람이 돌잔치였다고 수건을 사무실에 가져다가 놓으셨는데요. 방송국에 색깔들이 너무 예뻐서 제가 2개 가지면 안 돼? 그랬더니 하나만 가지고 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 시집 표지하고 똑같은 색깔의 수건을 제가 골랐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우리는 오늘도 슬픈 윤동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윤동주 하면 아무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순결한 시인. 윤동주 평전의 부제는요, 아직 나의 청춘은 다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그렇게 그야말로 청춘, 예, 청춘의 표상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예, 그런 시인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윤동주의 사진들도 보면 모두 교복 입고 있는 사진입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교복을 입고 있는 젊은 문학 청년, 자, 이런 마음,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실제로 윤동주도 연희 전문 시절에도 특별히 이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여했다라는 흔적은 크게 없어요. 남아있는 기록으로 보면 그가 1학년하고 3학년 때인가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그 사이에 2학년 때든가요? 그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 김송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집에 하숙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송이 그야말로 일제의 감시 감독을 받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 정도? 그리고 사촌인 송몽규가 소위 그 이 사상적인 문제로 언제나 일경의 의심과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예, 그렇긴 하지만 윤동주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제목으로 후쿠오카 감옥에서, 짧은 일생을 다하게 되죠. 연희 전문 시절에 윤동주가 시를 그렇게 많이 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들이 그렇다고 해서 안 쓰여진 건 아니에요. 윤동주는 연희 전문 들어가가지고서 38년 이때쯤에 조선일보 학생란이라든가 이런 데 동시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시들을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흔히 말하는 문단의 등단 절차를 통해서 윤동주가 등단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육사와 이상화가 서로 만난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듯이 윤동주가 정지용하고 만난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정지용은 휘문고보 출신이고 동지사대학을 다녔습니다. 나이로 보면 윤동주보다 훨씬 선배죠. 그리고 이미 윤동주가 시를 쓸 무렵에는 정지용은 그야말로 한국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라는 찬사를 들을 만큼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숭실학교 시절에도 정지용 시집을 그야말로 애지중지하면서 막 옆에다가 이렇게 막 글도 써가면서 그렇게 막 읽었던 일도 있고 해서
윤동주와 정지용이 서울에서 윤동주가 그래도 몇 년 살았잖아요. 한 4년. 사는 사이에 만난 적이 없었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는데 정지용이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라고 하는 시집을 펴내면서 있었던 발문에 보면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못 만났나 보다 했더니 송호회 선생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증언을 추적을 해가지고 윤동주가 정지용의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시를 쓰던 무렵에도 학생들이 좀 뭐라고 할까? 그 대가인 시인의 댁을 주춤주춤 하면서 발발 떨면서 방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 친일 부역 문제로 제가 이렇게 공격을 참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인간으로서는 참 다정한 미당 선생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부터도 학생들이 그 댁에 많이 찾아갔어요. 학생들이 이거 찾아가봤자 솔직히 무슨 선물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뇌물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귀찮았을 텐데도 이 미당 선생이 좀 똑똑한 학생이 오면 집으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서는 차도 내주고 밥도 내주고 심지어 술상도 차려주면서 막 얘기를 나누고 했었다라는 이런 전설들이 우리 세대에 남아있는데 일제시대 때는 아마 더 했겠죠. 그래서 윤동주가 정지용을 찾아갔던 일이 있었대요. 송호회 선생이 어떤 분한테 들은 증언인데요. 근데 윤동주가 생전에 정지용을 한 번도 못 만난 것처럼 정지용은 얘기하고 있지만 정지용이 워낙 대가니까 워낙 자기를 찾아다니는 문학 청년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윤동주가 갔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갔던 적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 대목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윤동주 집이 이 북아현동에 약간 이렇게 높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 낮은 쪽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큰 집이 있고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서 집도 작아지던데 정지용의 집은 약간 높은 지대에 속하는 웬만한 규모의 한식 기와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호회 선생이 찾아보니까 이 아드님이 정구관 씨거든요. 정구관 씨인데 이 아드님의 따님이 수녀님이 되셨어요. 이 정구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지용 시인이 그 열병 이런 걸로 홍역 이런 걸로 아이들을 많이 읽고 살아남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일제 말기에 함흥에 있는 신학교, 원산인가요? 함흥이구나. 신학교의 신학생으로 있었습니다. 정지용은 일제 말기에 한글로 된 그 문학 작품을 쓰지 못하게 하고 발표를 못하게 하니까 문장지도 폐간을 당하고 나니까 시를 접고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앙 강연을 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학도병으로 가라는 둥, 정신대로 가라는 둥, 이런 짓을 했던 시인들과는 굉장히 달랐는데요. 그때 신학교에 있는 이 아드님을 찾아가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신학교에 있는 아드님을 찾아가서 강연한 게 아니고 신학교를 찾아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 아드님이 신학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신학생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해가지고 서울로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고 정지용 시인은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말없이 안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정지용 시인에게서 신학교 때 강연을 들었던 신부님들이 제가 1980년대에 부산 교구청에서 근무할 때는 생존에 계셨어요. 정한국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내가 정지용 가지고 석사 논문 씁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증언을 해주셨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옆으로 샜네. 어쨌든 이 정지용 시인 그때 이미 대가였기 때문에 윤동주가 찾아가 봤다는 거죠. 그리고 집이 북아현동에 있었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하니까 정구관 씨한테 송호회 씨가 물었더니 북아현동 살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정지용은 모르고 있었죠. 근데 윤동주가 이 소심하고 그리고 외유내강이라고는 하지만 소심하고 부끄럼 많은 이 젊은이가 정지용 시인의 집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윤동주가 정지용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마음에 시인으로서 존경하고 있었던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윤동주는 어떤 특별한 사조에 속한 문인은 아니고 특별한 유파에 속한 문인도 아니었고 특별한 동인 활동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정지용이라든가 백석이라든가 이런 시인들이 계보를 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적 표현 방법도 그렇고요.
예, 그러한 윤동주가 연희 전문을 졸업하고 이 서울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윤동주가 서울을 거의 안 가다가 보니까 제가 윤동주가 서울로 갔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사건처럼 느껴지는데요. 예, 가기 전에 그는 연희 전문 시절에 시를 몇 편 남기는데요. 예, 그 가운데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참외록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고 있는 시고 윤동주의 시는 정말 교과서에 진짜 많이 실려 있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린 시가 정말 몇 편 안 되잖아요. 그 몇 편 안 되는 시들 가운데서 10편이 넘는 시들이 18종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겠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 가운데서 한 편 자화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화상. 이 자화상은 1939년도에 쓴 작품입니다. 한참 시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무렵이죠.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를 연구하는 윤동주 시뿐만 아니에요. 시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대개 그 시인의 이력, 그 시인의 경험 세계 속에서 이 시의 소재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흔히 역사주의적 비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우물이 어디 있는 우물이냐 이런 걸 따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내재적 비평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지용 시인 같은 사람들이 시를 읽을 때는 이 시인이 어떤 종류의 실제적으로 어떤 종류의 실천을 하고 있었나, 어떻게 살았나, 어떤 경험 세계를 가지고 있었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시 안에서 언어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윤동주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는 이 우물이 어디 있는 우물이냐라는 걸 우리가 전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시잖아요. 사실 윤동주의 시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윤동주가 용정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왔다. 서울이기 때문에 이렇다. 윤동주가 연애를 해서 이렇다. 이런 식으로 시를 읽는 방법은 엄격하게 말하면 시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언어이고 시인이 그 공동체 언어를 운반하는 일종의 뮤즈, 통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윤동주의 일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그의 인간됨이 그의 이 경험이 아니라 시 속에 드러나는 어떤 인격, 우리가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과 그라고 하는 실제 사람이 너무나 닮았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의 감탄을 불러오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 사화상 이렇게 보면 그 사나이가 어쩐지 미워져 돌아가고 가다가 생각하니 어쩐지 그리워져 다시 오고 돌아가고 다시 오고 하는 이 우물 속의 사나이는 시제목 그대로 자화상 아닙니까? 윤동주는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우물 속에 흡사 달이 비치듯이 우물 속에 비친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반영, 그리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로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화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해석도 조금 듣고 싶어요. 이러한 시들을 남기고 윤동주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처음에는 입교대학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동지사대학으로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일제의 감시를 받다가 결국은 체포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윤동주의 죽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청하신 곡인데 오늘 들려드려요. ART의 슬픈 얼굴.
네, 전하는 말씀까지 다 듣고 돌아왔습니다. 윤동주의 죽음을 얘기하려니까, 사실 이건 연대기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윤동주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시를 상당히, 한국에서, 조선에서 썼던 시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시들을 많이 내어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동주가, 마음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제가 생각하기에 일제의 맛은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동주는, 후쿠오카 감옥에서 순국을 했습니다. 이때는 아마 이육사 시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예요. 우리의 순결한 시인들이 속속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목숨을 뺏겼고, 그리고 특히, 시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참 정말 뭐라고 할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기분이 들어요. 오늘 어디서 보니까요, 표창원 씨가 설령 감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시인들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내가 나의 시적 실천의 도정에서 혹시라도 일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절하고 싶진 않다라고 하는 시인들도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이때 당시 윤동주가 일본에 건너갔을 이 당시에는 이미 일제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발악하고 있었죠. 발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식민지 조선 땅에서는 많은 문인들이 붓을 꺾거나 아니면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시인이 친일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시인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이 문학사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쓰는데 어떡할 거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물론 그렇죠. 어떤 특정한 시인이 자기 자신의 삶의 흔적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보편적인 언어로 좋은 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인들이 보편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시인의 삶의 흔적이 그 언어 속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그러한 시인들을 조금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조금 더 날카롭고 비판적인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윤동주는 정말 우리를 어떠한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게 해주는 그런 시인이죠. 이 윤동주가 과연 생체 실험으로 희생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의문이죠. 며칠 전에 게시판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생체 실험으로 희생된 것은 틀림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이었던가 하는 건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윤동주가 뇌일혈로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동주보다 한 달 늦게 죽은 사촌 송몽규가 윤동주가 죽고 나서 시신을 수습하러 온 삼촌이죠. 윤영춘한테 이분이 참 윤형주의 아버님이세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윤형주가 사촌 동생이 아니고 육촌 동생이에요. 제가 맨날 이런 걸 헷갈리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한때 송명구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도 그렇고 윤동주도 끌려가서 이상한 주사를 맞았다. 자, 이게 생체 실험에 희생된 하나의 의심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 사람들조차도 윤동주의 죽음에 의심을 품고 연구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생체 실험에 희생된 것은 거의 분명하고 그가 맞았던 이 주사가 어떤 주사였나 하는 건데요.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링겔. 링겔이죠. 근데 이 링겔이 단순한 링겔이 아니고 혈장으로 만든 생리식염수를 주사를 맞았다는 겁니다. 이 혈장이라고 하는 건 면역 체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실험하기 위한 실험 대상이 되어서 죽어간 것 같습니다. 일제도 우리 이 민족 문제와 결부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령선인 독립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이 아니면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의 막대하는 대접은 안 했겠죠. 윤동주가
사망하고 나서 시신을 인수하러 갔었던 그의 삼촌 윤영춘 씨가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엄청나게 마르고 왜소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윤동주가 후쿠오카 감옥으로 잡혀가기 전에는 대학교 축구 선수로까지 뛰었대요. 그만큼 아주 건강한 젊은이였다는 겁니다. 아이 송몽규와 윤동주라고 하는 고종 사촌지간이 슬프게도 일제의 감옥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명으로 잡혀서 감옥에 수감되어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이상한 주사를 맞다가 결국은 한 달 간격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국 항복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불과 몇 달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윤동주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 그의 시가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참 슬프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윤동주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 8.15 때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광복적 특집 프로로 윤동주의 죽음에 관해서 다루었더라고요. 윤동주 그 죽음의 미스터리라고 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다루었더라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그 다큐멘터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어간 윤동주 그의 시집이 얼마 전에 이 복간본으로 초판본 시집의 표지하고 똑같이,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원래 윤동주의 첫 번째 시집이 나왔던 내용 더하기 그 뒤에 발굴되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 그의 산문 등등을 엮어서 새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소월의 진달래꽃하고 함께 그 베스트셀러 판매 순위 막 1, 2, 3위 막 이런 걸 다투고 있더라고요. 조금 부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뭐 베스트셀러에 욕심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집이 조금 많이 팔리면 시인으로서의 발언권이 생기고, 시인으로서의 발언권이 생긴다면 저도 표창원 씨처럼 내가 설령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을 하고야 말겠다라고 어딘가에서 제가 떠들 수도 있잖아요. 말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지만, 지금은 여러분들만 열심히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조선일보 기자가 움찔움찔하면서 대서특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시인이 한번 되어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꿀뚝같답니다. 참 보면 이게 아이러니인 게요. 윤동주가 살아서 만약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같은 시집을 내었다면 지금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가고 조선일보니 뭐 이런 종류의 매체들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 시가 참 좋다는 둥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박근혜 치하의 교과서에서 윤동주 시를 계속 실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의구심이 가는 거죠. 이 윤동주의 그 생애에서 마지막 몇 년간 윤동주의 정신세계가 확장되고 풍부해지고 한 것들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집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정지용이 썼던 이 그 시집의 발문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감동적인 발문을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윤동주의 이 시들이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짙어서 그래서 그가 사회주의 쪽으로는 전혀 기울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실제로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윤동주의 시를 보면 그의 이 종교적인 특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개신교의 그런 자기 구원이 어떻고 하는 이러한 종류의 것들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십자가, 그저께였나요? 십자가 같은 데서도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에게처럼 십자가가 나에게 허락된다면 어두워가는 하늘 아래 고요히 모가지를 들이우고 어두워가는 하늘 아래 피를 흘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 자기 다짐을 표명한 시인이잖아요. 그리고 윤동주는 창씨개명하기 전에 참회록을 썼던 시인입니다. 만 24년 1개월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좋은 날이 오면 또다시 참회록을 쓰리라.
이런 시인이었다고 하면 일제로서는 어쩌면 정말 위험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동주의 이 정지용의 글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은 윤동주 기념사업회가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연세대학교에서 윤동주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노래 공모 이런 것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노래 공모에서 입상한 곡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한 곡 골라가지고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윤형주가 부른 것이 있습니다. 윤동주의 육촌동생 윤형주가 낭송해드린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은 공식적으로는 윤동주가 자기 시집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시들 가운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쓰여진 시집입니다. 윤동주는 이 시를 1941년도에 쓰는데요. 일본에 건너간 다음이죠. 그리고는 일본에 건너간 다음이 맞나? 내가 막 헷갈리려고 그러네. 어쨌거나 간에, 이 시집을 18편의 시를 싣기로 하고 마음을 먹고서, 처음에 병원이라는 제목으로, 엮었다가, 다시 서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서시가 윤동주가 썼던 거의 마지막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거의 마지막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서시 말고 제일 마지막에 썼던 시가 이 별 해는 밤입니다. 별 해는 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담담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윤동주는 이 시를 써놓았으니 그야말로 시인으로서의 나의 일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고요하고 맑은 시입니다. 처연하고요. 그래서 별 해는 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저도 시를 좀처럼 외지 못하지만 별 해는 밤을 처음 교과서에서 만나고는 줄줄 외고 다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윤동주는 이 시집을 77부 엮으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77부. 그러나 시국이니만큼 안 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받아들여서 필사본 3부를 만들어서 한 부는 자기가 가지고 한 분은 친구 정병욱을 주고 이제 이래서 우리한테 이것이 이제 전해지게 됐죠. 이 윤동주 시집. 윤동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살해되고 나서, 이 시집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 것은 윤동주가 죽고 난 다음입니다. 제가 자꾸만 발문이라고 그러는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입니다. 서문을 정지용이 쓰셨고, 발문은 강처중이 썼고요. 이 시집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 정지용의 노력에 의해서입니다. 정병욱이 정지용에게 시 원고를 갖다 줬고 읽고서 정지용이 그렇게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정말 절절한 서문을 써서 붙이고는 시집을 표현해 주게 됩니다. 발문 죄송합니다. 그 서문을 제가 소개하면서 윤동주 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지용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서랄 것이 아니라. 서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고 정성껏 몇 마디 써야만 할 의무를 가졌건만 붓을 잡기가 죽기보다 싫은 날. 나는 천의를 뒤집어 쓰고 차라리 병 아닌 신음을 하고 있다. 무엇이라고 써야 하나. 제조도 탕진하고 용기도 상실하고 8.15 이후에 나는 부당하게도 늙어간다. 누가 있어서 너는 1편의 정성까지도 잃었느냐? 질타한다면 소허학론이 없이 앉음을 고쳐 무릎을 꿇으리라. 아직 무릎을 꿇을 만한 기력이 남았기에 나는 이 붓을 들어 시인 윤동주의 유고에 분향하노라.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네요. 정지용의 마음과 윤동주의 마음이 다전해집니다.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우 30여 편이 되는 유시 이외에 윤동주의 그의 시인됨에 관한 목증한 바 재료를 나는 갖지 않았다. 호사유피라는 말이 있겠다. 범이 죽어 가족이 남았다면 그의 호의를 감정하여 수남이라고 하랴 복동이라고 하랴. 범이란 범이 모조리 이름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시인 윤동주를 몰랐기로소니 윤동주의 시가 바로 그 시고 보면 그만 아니냐. 호피는 마침내 호피에 지나지 못하고 말 것이나 그의 시로서 그의 시인됨을 알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이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라고 유시 병원의 일절을 정지용은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답을 인용합니다. 그의 다음 동생 일주군과 나의 문답. 형님이 살았으면 몇 살인고? 31살입니다. 죽기는 29이에요. 간도에는 언제 가셨다고? 할아버지 때요. 지나시기는 어떠했던고? 할아버지가 개척하여 소지주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뭘 하시노? 장사도 하시고 회사에도 다니시고 했지요. 간도의 시와 애수와 같은 것이 발효하기 비롯한다면 윤동주와 같은 세대에서 붙음이었구나. 나는 감상하였다. 봄이 오면 죄를 짓고 눈이 밝어 이브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면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또 태초의 아침의 1절. 다시 일주군과 나와의 문답. 연전을 마치고 동지사에 가기는 몇 살이었던고? 26적입니다. 무슨 연애 같은 것이나 있었나? 하도 말이 없어서 모릅니다. 술은 먹는 건 못 보았습니다. 담배는? 집에 와서는 어른들 때문에 피우는 거 못 보았습니다. 인색하진 않았나? 누가 달라면 책이나 샷스나 거저줍대다. 공부는 책을 보다가도 집에서나 남이 원하면 시간까지도 아끼지 않습대다. 심술은 순하디 순하였습니다. 몸은 중학때 축구선수였습니다. 주책은 남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도 함부로 속을 주지는 않읍대다.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들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여야지. 그러나 간의 1절. 노자 5,000원에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이라는 구가 있다. 청년 윤동주는 의지가 약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서정시에 우수한 것이겠고 그러나 뼈가 강하였던 것이리라. 그러기에 일적에게 살을 내던지고 뼈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던가.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었구나. 29살이 되도록 시도 발표하여 본 적도 없이. 일제시대에 날뛰던 부일문사 놈들이 그리 다시 보아 침을 베앗을 것뿐이나 무명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게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시와 시인은 원래 이러한 것이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의 1절. 일제훈병은 동섣달에도 꽃과 같은 얼음 아래 다시 한 마리 잉어와 같은 조선 청년 시인을 죽이고 제 나라를 망치었다. 뼈가 강한 죄로 윤동주의 백골은 이제 고토 간도에 누워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오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예, 또 다른 고향 전문입니다. 만일 윤동주가 이제 살아있다고 하면 그의 시가 어떻게 전진하겠느냐? 문제. 전진하겠느냐는 문제. 그의 친후 김삼불시의 추도사와 같이 틀림없이 아무렴 또다시 다른 길로 분연 매진할 것이다. 예, 정지용이 스스로를 탄식하며 부당하게 늙어간다고 스스로를 탄식하며 부일부에 했었던 문인들은 시를 쓴답시고 아직까지도 멀쩡 살아있는데 이 아름다운 젊은이는 갔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썼던 서문이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울컥해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윤동주의 이 생애에 관해서 제가 사실 얼렁뚱땅 전했습니다.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시 속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운 언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시라고 하는 언어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술을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말이 육화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시인이라고 하는 것, 저도 지금 시인이고자 하고 시인이라고 우기기는 하지만, 한국의 독특한 시적 풍토 속에서 문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가 등단을 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직 시인인가, 잘 모르겠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제가 순교를 해야만 시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동주처럼 시 속에 드러나는 그 사람과 그의 시가 이토록 맑고 곱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인이 나는 언제 될까? 아니, 맑고 곱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 속에 등장하는 제가 사납고 무섭고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포식자처럼 보인다면 시는 그런 것은 아니죠. 포식자는 아니죠. 저항하는 사람이라면 저희 사람됨도 저항해야 될 것이고, 시 속에 드러나는 제가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라면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윤동주만큼 시와 사람이 일치하는 시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하나 육신으로 살다가 가버린,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다시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러한 윤동주는 정말 시인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훌쩍 창피스럽게 너무나 창피스럽게 울컥해버렸네요. 제가 아마 울컥한 것은 윤동주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어쩌면 윤동주와 같은 순결한 젊은이들의 희생을 너무나 많이 바라는 그러한 시대여서인가 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20대 청춘들이 가장 입에 많이 올리는 말이 헬조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이생망이라고. 이생망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생망이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뜻이랍니다. 어떻게 청춘들의 입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 헬조선도 모자라서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일제가 패망할 때 우리의 아름다운 윤동주와 송몽교를 죽였듯이 만약에 총선 대선에서 야당이 패배해서 또다시 새누리당의 지하가 오고 사람들이 흔히 숨어서 말하는 대로 박근혜가 총통이 되고 이런 시대가 온다면 이 젊은이들이 저항하다 못해서 무수히 자살해버리지는 않을까. 이번 생은 망한 걸로 치고 나는 이 생을 떠날란다 라고 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드는 거죠. 네, 오늘은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면서 남은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곡 중에서 제가 정말 윤동주가 혹시 어떤 마음속에 어떤 소녀에 대한 사랑을 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 순이가 나오는 바로 그 시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시간 될 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렇게 특집으로서는 아닐지라도 자주자주 윤동주와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